반갑습니다. 정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디지털 세상을 읽는 법,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OECD 최고 수준? 한국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진짜 문자 해득력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약품이나 무슨 그 각종 기기에 쓰여져 있는 문장을 제대로 읽고 그대로 활용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OECD에서 거의 최저 수준, 뭔가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을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거죠. 고등학교까지만 다니면은 그 다음부터 배움하고 담을 쌓습니다, 정말. 학교 교육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을 받느냐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그것은 실질 문맹률 최고라고 하는 지표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필요할까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새로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의 초기 설정값, 그게 옛날에는 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무언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야 됐습니다. 적어놔야 됐고 기록해야 됐고 이래야지만 그것이 기록이 돼서 나중에 변하지 않고 전승이 됐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 한번 여러 번 페이지 한번 쫙 보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나눴던 대화, 그리고 나눴던 이메일, 그 정보들이 모두 다 기록된 상태로 남아서 보존이 됩니다. 옛날에는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지만 지금은 삭제하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사람의 사고의 기본값이 망각에서 기억으로 바뀌었다.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의 사고의 기초값이 바뀌었느냐? 거기에는 이런 배경, 우리가 늘 휴대용 기기를 갖고 다니고 있고 컴퓨터의 값은 점점 18개월마다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싸지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모든 것들을 늘 기록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검색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찾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를 모든 것이 기록되는 라이프 로깅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로깅 사회의 특징은 기록되면 지워지지가 않고 또 언제나 이걸 검색을 통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로깅 사회의 특성을 알고 사는 사람과,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의 격차,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회에서 누리게 될 기회의 격차, 이런 것들이 무척 커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제한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버님들하고는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생각하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걸 그렇게 보니? 라고 탓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영향이 장기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지도가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 때부터 똑똑한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모르지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반발에 부닥치게 되고 멀쩡하게 있던 신뢰와 관계까지도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부닥칩니다. 자, 그리고 모범적인 답안, 해결책이 없는 지금 바로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쓴 지 몇 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누구도 아직 답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응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안 쓰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엄마 회사에서 온 전화야 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예외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더 자녀들의 디지털 스마트폰 생활을 지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죠. 그럼 과연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해결책 없습니다. 그걸 들으러 오셨지만 해결책은 답은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정말로 중요한 걸 얻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모 노릇을 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학식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배우지 않고 재산이 없지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 사는 자녀와 아날로그 세상을 기본으로 살고 있는 부모 세대 간에 소통이 돼야지. 옛날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눈빛과 목소리와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단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자녀 세대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이민자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 공감 능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또 성공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도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무척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UCLA 엘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낸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무척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음성의 톤에 영향을 받는 게 38%, 표정과 눈빛, 자세가 55%, 말 자체는 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서로 그 오해를 하고 감정을 다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서 톤이 전해지면은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그 톤 없이 문자로만 가니까 나랑 한판 하자는 얘기야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을 통하고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 능력, 감정적인 교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와 옹알이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의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두 가지 얼굴, SNS의 빛과 그늘. 자, 스마트폰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무척 편리한 도구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마약,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법을 익히기 전에 다양한 사회에 대한 그 장기적 효과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많이 쓰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무척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SNS에서 삽니다. 문자와 SNS를 통해 가지고 세상 일, 친구들의 소식을 다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연결될 때 우리가 행복감과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사회의 빈부격차. 옛날에는 그 기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기기의 소유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격차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기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프라이버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느냐,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격차가 생깁니다. 프라이버시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라이버시 디바이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휴가 갈 때 우리 지금 어디 갑니다. 온 가족 어디 여행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은 도둑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그 평판 관리 서비스, 유료 서비스인데 아주 장사가 잘 돼서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작 이제 대학을 입학하려고 보니까 또 입사하려고 봤더니 자기의 흑역사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해주는, 돈 받고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구자철 선수의 결혼식 사진, 인터넷에서 혹시 보셨어요? 신부 사진은 안 나와요. 구자철 신랑이 혼자서 신랑 입장하는 사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비공개 결혼식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축구 선수의 아내는 앞으로 그 전처럼 똑같이 카페에도 친구랑 갈 수 있고, 과거에 하던 대로 자기도 평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그 디지털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방출함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미래를 안 사람이죠. 그것을 알고 자기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또 처할지 모르는 거죠. 이효리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효리도 결혼식을 제주도에서 비공개로 치르고 자기 팬클럽 카페에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결혼식을 치르느라고 비공개로 치렀습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보십시오라고 올렸어요. 자, 어떤 카메라 수십 대의 자기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진 몇 장을 골라서 바깥에 내보내는 것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카메라를 허용하는 순간, 수십 대의 취재를 허용하는 순간 나의 모습에 대한 통제권은 더 이상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정보의 과거와 현재 가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생존력이 높았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먼저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도록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는 정보를 몸이 직접 당기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거부하기가 무척 어려운 구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늘 정보로 가득 차 있는 도구를 손에 쥐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떨어져 있고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모두가 정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지금 궁금하면 찾아보고, 이것이 가져온 하나의 변화는 생산되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정보의 생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는데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 어떤 학습이 필요할까요?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그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바로 두 개의 바퀴, 모국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다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의 구동 바퀴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바퀴가 하나 작아도 별 문제가 없고 하나만 굴러가도 돼요. 하나도 제대로 못 굴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가 직접 내 머릿속에 내 몸에 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웃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암호와 같은 전화번호, 주소를 외울 필요가 없죠. 사람 이름만 알면 되는 거. 이렇게 적절하게 기기와 기술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하나의 구동바퀴. 이게 바로 인간의 사고력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입니다. 자,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하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일 때 나의 지적인 역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필요한 역량 또한 새로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능력을 아웃소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제대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판단력, 통찰력을 기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명이요, 왕의 스승이 되시오. 그러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전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왕사, 왕의 스승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왕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왕세자입니다. 왜? 얘들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옛날에 왕세자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무한한 정보를 갖고 있고 부모의 통제 없이 이용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미숙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임금과 세자가 처한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주변에 엄청난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제왕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엄청난 자원과 정보 속에서 진짜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의 제한된 시간을 어떤 순서로 할당할 것이냐. 산적한 국사를 처리할 때 모든 걸 다 임금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을 알아서 처리해야 되면 이거를 할 줄 알면은 성군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모르고 무능한 임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는 여기 부모님들이 경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스승을 왕사로 모셔서 경연을 베풉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잘 배운 사람은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성군이 나오기도 하고 그 학습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임금이 하는 겁니다. 세자가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더 잘 모르면서 자녀 세대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와 디지털 세상. 지금 우리는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쓴 첫머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기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시기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또한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도 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아는 사람에게 최고의 시기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
있던 것들마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최악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행가래. 다음 회에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이 방송됩니다.